안녕하세요. 온라인 경제 기사의 달인 알파균입니다. 오늘도 한번 시작해 볼까요? 강두순 기자네요. 한국 기업 매그나칩 중국으로 반도체 핵심 기술 유출 우려. 네, 매그나칩이 원래 한국 회사였는데 미국 펀드에 인수가 됐다가요. 다시 중국으로 넘어갈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매그나칩 반도체 매출을 보면요. 이게 $10,000,000예요. 그러면은 6억 7천만 달러였던 매출 2017년, 2020년에 5억 7천만 달러로 좀 내려왔네요. 2020년에 좀 안 좋았고요. 근데 영업이익은 많이 좋아졌어요. 4,900만 달러 됐고요. 연역은요. 2004년 옛 하이닉스 반도체에서 분사 독립했고요. 2009년에 미국계 에비뉴 캐피털이 인수했고요. 2011년에 뉴욕 거래소 상장했고요. 2020년에 파운드리 사업부 SK 하이닉스에 매각됐고요. 현 키파운드리입니다. 2021년에 현재 시가총액 약 1조 원 중국계 컨소시엄의 매각이 결정됐습니다. 자, 중국으로 우리 기업의 기술이 유출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최대 주주는요. 미국계 오크트리 캐피털로 지분 9%를 보유하고 있고요. 10개 헤지펀드가 약 5% 안팎의 소수 지분을 나눠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수합병 소식을 한번 더 볼게요. 네. 자, 인수합병을 클릭을 했고요. 자, 매그네칩 반도체에 관련된 소식을 더 전하겠습니다. 정현진 기자네요. 한국 마그나칩 반도체 중국 사모펀드에 1조 6천억의 매각, 국내 사업장 변화무. 마그네칩 반도체는 29일날 자사 미국 본사 주식 전량을 중국계 사모펀드인 와이즈로드 캐피털과 관련 유한 책임 투자자들에게 매각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매각 거래 규모는 약 14억 달러, 약 1조 5,828억 원이며 최근 3개월간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75% 프리미엄을 적용. 매그네칩 주주들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 한 주당 현금 29달러를 받게 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네. 원래 이거가요. 와이즈로드 캐피털 중국 사모펀드죠. 2016년에요. 네덜란드 반도체 기업 NXP 스탠더드 제품 사업을 3조 2천억 원에 인수하기도 했죠. 매그네칩 반도체는 아까 말씀드린 처럼 SK 하이닉스에서 분리돼 나온 회사입니다. 매그네칩 매각 중국에 넘긴 LCD 전철 밟을 건가? 난리도 아니네요. 네. OLED 국가 경제의 기반이 되는 핵심 산업이다. 이런 분야의 기술이 외국에 넘어가면 국가 경쟁력에 치명타가 된다. 매그네칩 매각에 반대하는 청와대 청원까지 등장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매그네칩의 매각 계약은 체결됐지만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매그네칩의 기술이 국가 핵심 기술에 해당하는지를 심사받아 매각 허용 교무가 열정된다. 정부는 우리 국민을 먹여 살리는 반도체 기술이 외국에 넘어가는 것을 넉넉히 바라봐서는 안 된다. 라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다음 인수합병 소식은요. 호반건설 아시죠? 대한전선을 2,518억 원에 인수한다고 합니다. 지난주 진행된 본입찰에서 호반건설은 글로벌세아와 막판까지 경쟁을 벌인 결과 가격과 향후 성장 방안 등 비가격적인 요소에서 우위를 보여 대한전선 인수전의 승자가 됐다. IMM PE가 보유한 지분 40%에 대한 거래가는 2,518억 원이다. 하나은행 등 채권단이 보유한 지분 14.03%는 이번 거래에서 제외됐다. 향후 채권단이 동반 매도권을 행사하면 전체 거래 금액은 약 4천억 원에 달한다. IMM PE는 대한전선 인수 5년 만에 투자금을 회수하는 데 성공했다. IMM PE는 2015년 경영난을 겪고 있던 대한전선 지분 71.51%를
약 3천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네, 3천억 원에 인수를 해서 40%를 2,518억 원에 인수하니까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이익은 건졌네요. 그런데 지금 상장되어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보다 싸게 팔아서요. 주가가 많이 하락하게 돼 버렸네요. 네, 그러면 이제 다른 소식. 조윤희 기자입니다. M&A 신흥강제 호반건설 대한전선도 품었다. 29일 투자은행 IB업계에 따르면 대한전선의 최대 주주인 사모펀드 PEF 운용사 IMM 프라이빗 이퀴티 PE와 매각 주관사 크레딧 스위스 CS는 이날 호반건설의 자회사 호반산업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통보했다. 매각 대상은 IMM PE가 특수목적회사 SPC 니켈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대한전선 지분 40% 3억 4,258만 주다. 거래 가격은 주당 735원을 적용한 2,518억 원으로 정해졌다. 최근 대한전선 주가 대비 30% 가까이 낮은 가격이다. 하나은행 등 채권단이 이 같은 매각 조건을 받아들여 태그 얼롱 동부와 매도권 권리를 행사할 경우 호반산업은 1,600억 가량의 지분을 추가 취득하게 된다. 이에 따라 총 거래 금액은 4,100억 원 가량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상 풍력 발전에 쓰이는 해저 케이블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은 국내에서 LS전선과 대한전선뿐입니다. ESG와 관련이 있죠. 강두순 기자입니다. 호방그룹 대한전선 품는다. 토목산업을 영위하는 호반산업은 신성장 동력 차원에서 이번 대한전선 M&A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김상열 호반그룹 회장, 차남인 김민성 상무가 호반산업 최대 주주로 올라있다. 김 회장은 이미 여러 차례 M&A를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찾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특히 호반그룹은 2014년 대한전선이 매물로 나왔을 때부터 잠재 후보로 거론될 정도로 전선업 진출에 관심을 가져왔던 것으로 전해진다고 합니다. 네, 그럼 또 다른 인수합병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강우석 기자입니다. 100억대 벤처캐피탈 인수 영토 확장 나선 DGB금융이라고 하네요. DGB금융주주가 벤처캐피탈 수림 창업 투자를 인수한다.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DGB금융은 자산운용사와 증권사에 이어 벤처캐피털까지 사들이며 왕성한 인수합병 M&A를 이어가고 있다. 26일 투자은행 IB 및 금융업계에 따르면 DGB금융은 이날 이사회에서 수림창업투자 인수 안건을 통과시켰다. 거래 대상은 박현우 수립창업투자 회장과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회사 지분 100%다. 양측은 100억 원대 초반 가격에 거래하기로 합의했다. DGB금융은 별도의 재무자본사 없이 인수를 직접 진두지휘했다. 실사 과정에서만 딜루이트 안진의 용역을 맡겼다. 에임 인베스트먼트는 매각 측 자문사로 참여했다. 회계법인 관계자는 DGB금융이 100억에서 200억 원대 벤처캐피탈 매물을 오랫동안 물색해왔다며 시장 평판이 좋고 풍부한 펀드 결성 이력을 갖춘 수림 창업 투자를 택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댄 슐먼 이스라엘 가상화폐 클라우드 기업 인수 잭도시 제이지가 운영하는 음원 플랫폼을 사들였네요. 미국의 스퀘어라는 업체가 있어요. 그 네모난 조각 같은 거를 들고 다니면서 카드 결제가 가능하게 하는 건데요. 참 좋은 아이디어죠. 그 핸드폰만 있으면요 어디서든 카드 결제가 가능한 네모난 단말기 같은 겁니다. 지난 4일 스퀘어는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타이달의 지분을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타이달은 가수 비욘세 남편이자 힙합 아티스트인 제이지가 운영하는 기업이다. 타이달은 회원제 서비스로 고음질 음원 7천만 개, 고화질 뮤직비디오 25만 개를 제공한다. 도시스퀘어 CEO는 음악과 경제 교차로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었고 둘 사이에는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흥미로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스퀘어는 이에 앞서 벌스 개인 간 간편 송금 앱, 크레딧 카르마 개인 투자 상담 앱, D사 인공지능 관련 앱, 스티치랩스 주문 재고 배송 관리 앱 등 다양한 서비스 앱을 연쇄적으로 인수했다.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퀘어는 배달앱 성장 가능성에 일찍이 눈을 떴다. 2014년 고급 레스토랑 배달 앱인 캐비아를 인수했고 2019년 1위
배달앱인 도어대시에 다시 매각했습니다. 한우람 기자입니다. 하나시스템 1조 2천억 원 유증 추진, 우주항공 M&A 실탄 확보라는 얘기인데요. 요거는 나중에 그 하나 얘기할 때 한꺼번에 얘기해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김정주의 글로벌 IP 사냥, 해즈브로, 반다이, 코나미, 세가에 1조 원을 투자했네요. 윤민혁 기자인데요. 김정주의 글로벌 IP 사냥, 해즈브로는요,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완구 수요에 서학 개미들이 주목해 국내 이름이 알려진 회사죠. 트랜스포머, 스타워즈, 마블 시리즈, 디즈니 프린세스, 세사미 스트리트 등의 완구를 제작하고 있고요. 반다이 남코 홀딩스는 완구 회사인 반다이를 비롯해 게임 개발사 반다이 남코 엔터테인먼트, 애니메이션 제작사 선라이즈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고요. 코나미 홀딩스는 아케이드 콘솔 게임 강자인 동시에 애니메이션과 카드 게임으로 유명한 유이왕 IP를 보유 중입니다. 세가 사미 홀딩스 또한 소닉 등 유명 IP를 지니고 있고 완구도 제작하고 있고요. 업계 한 관계자는 디즈니를 롤 모델로 삼아왔다는 김 대표의 친향이 반영될 결과라며 넥슨 게임 IP를 완구하거나 일본 유명 게임 애니메이션을 모바일화하는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네. 자, 그래프를 한번 보실게요. 네. 아까 다 읽어드려서 그래프에 같은 내용입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고요. 김주환 기자입니다. 완구 게임 IP 강자의 1조 베팅한 넥슨이네요. 넥슨이 투자한 주요 기업의 주식 가치네요. 해즈브로 539억엔, 반다이 남코 299억엔, 코나미 205억엔, 세가사미 92억엔입니다. 작년 말 기준 가치고요. 넥슨이 이제 올해 나머지 투자 자금 6억 2,600만 달러도 사용할 계획이고요. 업계에서는 디즈니, 일렉트로닉 아트, EA, 닌텐도 등 막강한 IP를 보유한 회사에 넥슨이 투자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해즈브로는 미국 최대 장난감 제조 업체고요. 네,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고, 넥슨이 투자한 일본 게임 업체들은 유명 게임 IP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요. 반다이 남코는 소울 칼리버 시리즈, 철권 시리즈를 내놨고요. 코나미는 메탈 기어 시리즈와 위닝 11, 세가사미는 용과 같이 등 시리즈 유명하죠. 넥슨이 확보한 이 업체들 지분율은 모두 5% 미만이라고 합니다. 차준호 기자인데요. 이베이 코리아 인수 4파전으로 압축됐네요. 대부분 후보는 이베이 코리아 인수 가격으로 4조 원 이상을 써낸 것으로 알려졌고요. 다만 예비 입찰 단계에서 쓰는 가격엔 구속력이 없습니다. 인수 후보들은 약 8주간의 실사를 거쳐 5, 6월께 본입찰에서 각자 생각하는 진짜 가격을 써내게 된다고 하네요. 신혜림 기자입니다. 위워크 스펙 합병으로 90억 달러 규모 상장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참 슬픈 소식인데요. 그 손정희 회장의 그 소프트뱅크는요, 위워크에 185억 달러 이상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서 위워크 지분 80% 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90억 달러 기업으로 상장한다고 하니 절반이 반토막 이하로 떨어졌네요. 쿠팡 신화 승부사 송정희에게 투자 인생 한 장일 뿐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손정희 투자 대전략이라는 책이에요. 자, 손정희 회장은요, 자, 헛북을 날리면서 시작한 창업은 이듬해 최악의 위기를 맞이했어요. 만성 B형 간염이란 진단이 날라온 건데요. 증세가 심했기에 의사는 몇 년 안에 사망할지 모른다는 시한부 선고를 내립니다. 너무나 낙심한 나머지 병원 침대에서 훌쩍훌쩍 울었다고 합니다. 결국 치료약을 만나면서 목숨을 건진 그는 투병 기간에 무려 3,000권의 책을 읽었다고 하네요. 실제 손정희는 레버리지를 크게 일으켜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시장을 장악하는 방식을 택하는데요. 또 무리를 짓는 군 전략이 핵심입니다. 기업을 두루 소유하는 기존 재벌 기업 구조에서 벗어나 소프트뱅크 중심으로 각 분야 1위 기업에 유의미한 부분 투자를 해 군을 형성하는 건데요. 최근에는 로봇 인공지능 AI 기업을 중점으로 AI 군 전략을 구사하고 있어요. 저자가 보기에 손정희는 1등이 되는데 강한 집착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3대 중점 사업인 통신과 모빌리티, 에너지 각 분야에서 플랫폼 기업이 되고 마지막으로 이들을 전부 묶어 플랫폼 기업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분석한다. 즉 AI군 전략으로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이 되는 게 손정희의 최종 목표라는 것입니다. 강영훈 기자입니다. 미움받는 나라에 투자하라. 짐 로저스의 역발상이네요. 짐 로저스는 세계가 미워하는 국가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하는데요. 많은 나라들이 미워하는 국가는 그만큼 가격이 싸다는 방증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최적의 투자처로 이란을 꼽았어요. 주력 산업이 원유 가격으로 떨어진 현 상황은 투자의 적기라는 이유를 듭니다. 인구 통계상 굉장히 젊은 국가라는 것도 강점인데요. 나라 전체적으로 경제, 사회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그는 진단해요. 외국인에게 개방성을 높인 러시아도 짐 로저스에겐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하네요. 오수영 기자입니다. 부의 추월차선 타기 위한 미중 주식 지침서 나왔네요. 자, 이 책을 보면요. 미중 기업의 공시 자료와 IR 투자 설명 자료를 찾는 법, 투자에 참고할 만한 뉴스 사이트 등 해외 투자 초보자들에게 필수적인 정보가 담긴 장을 읽다 보면 참 친절한 책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양희 기자네요. 밀레니얼 Z세대 살려잡은 구독경제 성공 비결. 구독경제에 관한 책이 나왔고요. 중국 마케팅 전문가 마오웨이가 쓴 구독경제는 구독경제의 논리를 복리식 사고방식에서 찾습니다. 매출이 발생한 첫 해를 기점으로 기존 사용자 유지와 신규 사용자 유입을 함께 추진하면 매년 일정한 매출 성장을 이룰 수 있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기업이 경영을 지속하는 기간이 길수록 기업의 매출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서정원 기자입니다. 세계의 명품 구찌 그 뒤에 얽힌 불화 소송 살인. 참 어려운 얘기네요. 구찌오의 아들인 알도와 로돌프가 회사를 물려받을 때 구찌는 미국으로도 진출하는 등 사세가 더욱 확장됐지만 동시에 기업을 운영하는 가족 간 불화도 깊어져 갔다. 핸드백 디자인, 향수회사 지분 등에서 사사건건 알도와 로돌프 그리고 알도의 아들 파올로 등이 팽팽하게 대립했다. 1982년 구찌 매장에서 알도와 로돌프 그리고 각자의 아들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사회에서 이들은 심지어 육박전까지 벌이기도 했다. 알도가 77세, 로돌프는 70세였다고 합니다. 네, 책을 클릭을 해볼게요. 책 내용이 혹시 더 소개해드릴 게 있는지 보겠습니다. 양병윤 기자입니다. 한양증권 사람들 경계 허문 편지 소통 성과도 높였다고 하네요. 한양증권이 사내 임직원간 공개 편지를 묶은 책 원팀 매직 편했어요. 한양증권은 임사장의 제안으로 2019년 8월 사내 편지 주고받기 캠페인을 시작했죠. 지금까지 오간 편지는 모두 333통. 한양증권은 이를 한데 모아 2권의 책으로 엮었죠. 총 656쪽에 달합니다. 평소 글쓰기를 좋아하는 임사장이 낸 아이디어였죠. 이 같은 소통 강화가 실적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게 한양증권 측 설명입니다. 지난해 한양증권은 전년 동기 대비 106% 성장한 459억 원의 순이익을 올렸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경계를 허문 소통의 힘이 업무 성과의 향상에 큰 역할을 했다고 말했네요. 김정우 기자입니다. 선한 영향력, 기부. 세계의 최고의 부자 중 한 명인 빌 게이츠 역시 현대 노블리주 오블리주 정신의 개척자이며 세계 최고 자선가로 인식되는데요. 그는 이미 오래전 자신이 가진 전 재산 중 99%를 사회에 내놓고 세 자녀에게는 각각 $10,000씩 상속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세계 기부 역사를 새로 쓰고 있네요. 김영준 기자입니다. 사람들은 왜 가짜 정보에 속을까요? 이 부분이 참 아이러니한데요. 사람들이 전문가를 신뢰하는 이유는 자신이 잘 모르는 분야에서 전문가의 생각이나 의견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진짜 전문가인지 어느 정도 수준의 전문가인지를 판단하려면 본인이 준 전문가 수준이 돼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준 전문가도 아닐 뿐더러 준 전문가 수준이 될 정도로 지식과 경험을 쌓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대리지표를 이용한다. 전문가의 유명도와 내가 신뢰하는 지인이 전문가로 여겨지는지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유명도와 전문성은 별개의 영역에 가깝고 후자 역시 그 지인이 준 전문가 수준이 아니라면 의미가 없다.
잘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를 필요로 하는 건데 정작 잘 모르면 가짜 전문가의 말을 따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현대의 전문가 불신 현상 또한 이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매일경제 사설입니다. TV 드라마 과도한 역사 왜곡에 경정 울린 조선구마사 사태입니다. 조선구마사는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태종과 훗날 세종이 되는 충년대궁이 악령을 맞서 벌이는 혈투를 그린 드라마인데요. 제작비 320억 원이 투입된 대작으로 관심을 모았지만 첫 방송이 나가자마자 역사 왜곡과 동북공정 논란이 불거졌죠. 태종이 환영을 보고 백성들을 학살하는가 하며 충녕대군이 서양인 사제에게 술을 따르는 장면에 대해 시청자들의 항의가 빗발쳤고요. 또 술상에 오른 월병, 피단 등 중국 전통 음식, 무녀들의 중국 의상 등도 반감을 키웠어요. 방송통신위원회와 청와대 국민천원 게시판에 방송 중단 요청이 폭주하고 광고주와 제작기업, 지원기업을 상대로 한 불매운동까지 번졌죠. 결국 기업들이 광고를 중단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네요. 박용범 기자입니다. 댄 슐먼, 이스라엘 가상화폐 클라우드 기업 인수. 네, 요거 아까 전해드렸죠. 박용범 기자인데요. 요번에 벌써 5천억 비트코인 가장 많이 보유한 미국 핀테크 업체는 어딥니까? 이제는 스퀘어로 대표되는 2세대 핀테크 기업들 간 치열한 곽축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혁신은 생활 속 작은 불편함을 개선하는 데서 비롯됐는데요. 스퀘어는 소상공인들의 모바일 결제 어려움을 겪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시작됐고요. 스퀘어 창업자는 트위터 창업자로 더 유명한 잭 도시입니다. 잭 도시는 2009년 친구인 짐 맥켈비가 신용카드 결제를 받지 못해 $2,000 규모 수도꼭지를 판매에 실패한 것을 목격했어요. 두 사람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퀘어를 창업했고요. 모바일 폰에 손톱 크기 리더기를 꽂아 어디서나 편하게 결제가 가능하도록 했죠. 스퀘어 정사각형이란 회사 이름은 이 결제 지원 칩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리고요, 이 스퀘어의 시가총액은 970억 달러로요. 13년 된 스퀘어의 기업 가치는 152년 역사를 가진 골드만삭스 1122억 달러에 버금갈 정도입니다. 한우람 기자네요. 하나시스템 1조 2천억 유증 추진, 우주항공 M&A 실탄 확보합니다. 하나시스템 주요 주주는요. 하나그룹 항공방산 헤드쿼터 기업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 48.99%와 김동관 하나솔루션 사장 삼형제가 지분을 100% 보유한 기업 H솔루션 13.41% 등입니다. 이들 지분율만 62.4%에 달해 유상증자 작업은 원활히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하나 관련된 소식도 볼게요. 하나 우주산업 본계도 오른다고 서종각 기자가 적었고요. 우주항공산업에 대한 그룹의 대규모 투자도 본격화하는데요. 이날 하나시스템은 이사회를 열고 우주항공 등 신사업 투자를 위해 1조 2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이 자금은 향후 3년 동안 저궤도 위성통신 5천억 원, 에어모빌리티 4,500원에 투자될 예정이다. 하나시스템이 위성통신과 에어모빌리티 부문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시너지가 크기 때문이다.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은 에어모빌리티 사업의 핵심 부분으로 꼽히는 교통관리 관제 시스템에 활용된다. 이외에 하나시스템은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플랫폼 사업에 2,500억 원을 투입하는 계획이다. 한편 하나그룹의 모기업인 하나는 이사회를 열고 환경사회 지배구조 ESG 위원회를 신설했다. ESG 가치 창출과 컴플라이스 내실화 기업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실효적인 대응을 추진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강경민 기자네요. 365조 에어택시 시장 선점, 하나 김동관의 통큰 베팅이라고 합니다. 해외 업체 3곳에 대한 전체 투자 규모는 7천억가량이고요. 지난해 말 기준 하나시스템이 보유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5,398억 원을 웃돕니다. 하나시스템이 올 상반기 1조 2천억 원의 유상증자를 단행하기도 한 것은 사업에 필요한 실탄을 확보하기 위해서인데요. 하나시스템은 이 중 7천억 원을 오버에어 인수 등에 투입하고 나머지 자금은 시설 투자와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글로벌 UAM 에어택시 시장 전망치인데요. 2022년에 450억 달러에서 2040년에 1조 4,740억 달러로 엄청 1000조 이상 하는 큰 시장이네요.
그린수소 태양광 항공우주 공격 M&A로 보폭 넓이는 젊은 하나인데요. 어디 투자했는지 한번 볼까요? 하나그룹의 최근 해외 주요 투자인데요. 하나시스템이요 2020년 6월에 영국 위성통신 안테나 업체 페이저 솔루션 인수합니다. 2020년 7월에 미국 에너지 소프트웨어 업체 젤리 인수합니다. 2020년 12월에 미국 수소탱크 업체 시마론 인수합니다. 하나에너지는요, 하나솔루션이 아까 두 군데 인수했던 거고요. 하나에너지는 2021년 1월에 프랑스 토탈과 미국 신재생에너지 합작해서 설립하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2021년 1월에 인공위성 개발 국내 업체 세트렉 I 지분 인수합니다. (29일) 하나그룹에 따르면 그룹의 M&A와 지분 투자는 크게 신재생에너지와 우주항공 두 개의 축으로 중심을 이루어지고 있고요. 신재생에너지 부분 M&A 중심에는 하나솔루션이 있습니다. 하나솔루션은 작년 말 1조 2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통해 태양광, 그린수소 등 신성장 사업에 투자하기로 했는데요. 증자 자금을 포함해 하나솔루션이 향후 5년간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할 금액은 총 2조 8천억 원에 달합니다. 정말 큰 금액이네요. 강경민 기자입니다. 하나 미국 플라잉카 업체 지분 100% 인수 추진하고 있네요. 하나시스템은 이와 함께 인공위성 안테나 업체 지분 투자를 통해 저궤도 위성통신 사업에 진출하기로 했죠. 이번 인수는 하나그룹 최고위층이 주도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김동관 하나솔루션 사장은 이달 7일 출범한 그룹의 항공우주 전담 태스크포스 TF인 스페이스허브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한우람 기자입니다. 호주 광선에 1조 3천억 원 투자 포스코 1,500억 배당금 대박 맞았네요. 포스코는 지난 25일 호주 로이힐 홀딩스 이사회가 올해 1분기 배당금 규모를 분기 기준 최대치인 13억 5천만 호주 달러 약 1조 1,700억 원으로 결의했다고 29일 밝혔고요. 이에 따라 포스코는 보유 지분 12.5%에 해당하는 약 1,500억 원을 4월 중 지급받게 됩니다. 작년 3분기 때 받은 500억 원 이후 포스코가 이 회사에서 받은 누적 배당금은 2,700억 원에 달하네요. 이창민 기자입니다. 브라질 기준금리 인상에 주목할 때라고 하네요. 브라질 중앙은행은 이 같은 대내외 리스크 증가로 인해 기존 통화정책의 기인한 인플레이션 경로가 가팔려질 수 있다고 평가했고요. 실제로 중앙은행은 해알 달러 환율 5.7 해알, 구매력 지수 PPP, 포커스 서베이 이자율 전망치를 적용해 2021년 인플레이션 전망을 기존 3.4%에서 5%로 상향 조정했는데 2021년 인플레이션 타깃 상당 5.25%에 맞먹습니다. 즉 물가 안정이 핵심 책무인 중앙은행 입장에선 3월이 통화정책 정상화를 실시하기에 적절했을 것으로 여겨졌을 겁니다. 강봉진 기자입니다. 경영권 분쟁 끝난 금호석유 목표가 50만 원. 정말 대단하네요. 불확실성 제거, 실적 개선 기대. 올 2분기 영업이익 6천억을 전망되네요.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금호석유의 화학업황 호조 속에 올해 1분기 실적이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나금융투자는 1분기 영업이익 5,320억 원이 시장 컨센서스 3,613억 원을 47% 웃돌고 2분기 영업이익 6,045억 역시 시장 컨센서스인 3,318억 원을 82% 상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윤재성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최근 중국 장갑 업체가 2023년까지 10배 이상의 증설을 발표하는 등 중국의 장갑 사용량 확대 때문에 MB라텍스는 앞으로 더 좋아진다며 미국 주택시장 호조, 선박 발주량 증가, 글로벌 인프라 투자 증가로 에폭시 및 페놀체인 MDI가 강세라고 설명했다. NH라텍스는 일상용 의료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니트릴 장갑 주원료로 금요석유화학은 전 세계 1위 MB라텍스 생산업체다. 경영권 분쟁이 부르짖힌 주주자치 재고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 윤 연구원은 이번 주총을 통해 회사가 주주 환원에 대해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합니다. 네, 금요석유화 관련된 소식이 혹시 더 있나요? 네, 김영삼 기자네요. 분쟁 일따라 금요석유 50만 원 간다. 전망에 8.8% 급등했습니다. 높은 배당률 역시 투자 요인으로 꼽히는데요.
하나금융투자에 따르면 회사의 배당 가이던스 적용했을 때 배당 성향 가이던스죠. 금요석유의 주당 배당금은 최소 8,000원으로 전날 기준 시가 배당률 3.3%, 우선주 8.7%입니다. 상당하죠. 조동철 기자네요. 연준은 금리 상승이 싫지 않다. 따라서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 기대를 유지하면서 시장금리가 0%를 상당폭 상회하는 환경을 조성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대부분의 선진 국가들에서 0%가 아닌 2%의 인플레이션 목표를 채택하고 있는데 더해 연준이 인플레이션 목표제 에버리지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공식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당분간 인플레이션이 2%를 상회하더라도 선제적 통화 긴축을 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인플레이션 기대가 위축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조치다. 장기간의 디플레이션을 경험한 일본이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물가 저금리 함정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유럽과 같은 상황이 미국에서는 재현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인 셈입니다. 요즘은 이제 인플레이션보다 디플레이션을 더 무서워하는 추세예요. 물가 하락이 더 무섭다고 하죠. 일본처럼 장기 불황이 올까봐 그게 더 무서워서 금리가 상승하는 걸 오히려 좋아할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문희철 기자입니다. 세무상담이 국세행정위 출발점. 네. SNS 카카오톡으로도요. 세무상담도 이제 진행된다니까 많이 이용해 보시고요. 박소영 기자네요. 10대 그룹 이자 비용 양극화, SK, LG 늘고 포스코, 삼성 줄었습니다. 네. 이자 보상 비율을 한번 볼게요. 그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내는 이자의 몇 배가 되는지가 중요한데요. 배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안정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삼성은요 37에 달해요. 현대자동차는 한 6 정도 되고요. SK가 한 1에서 3 왔다 갔다 하네요. LG가 7 정도 됐습니다. 롯데가 2 정도 되고 있어요. 포스코 한 4, 하나 한 3, GS 한 4에서 5, 현대중공업 영업 손실 났죠. 신세계 한 2 정도 되고요. 네, 삼성전자가 정말 좋긴 하네요. 조영신 기자입니다. 화웨이 중국 모바일 결제 시장 진출, 알리페이, 위챗페이 양분 구도 깹니까? 네. 중국 모바일 결제 시장 점유율을 볼게요. 네, 이렇게 보니까 잘 안 보여서 다시 보면 알리페이가 55.4%고요. 위챗페이가 38.5%입니다. 그리고 기타 등등이 있는데요. 중국 모바일 결제 시장에 뛰어든 기업들이 이제 생기죠. 징둥닷컴, 디디추싱, 메이턴, 화웨이, 페이팔, 샤오미 등 있네요. 앞으로 어떤 신흥 강자가 나타날까요? 최근 중국 정부는 모바일 결제 시장의 독점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중국 중앙은행이 지난 1월 발표한 비은행 지불기구 규정 초안에 따르면 온라인 및 모바일 결제 시장에서 한 개 법인의 시장 점유율이 50%가 넘으며 반독점 조사 대상이 됩니다. 또 두 개의 법인의 점유율이 합쳐서 3분의 1을 넘어갈 경우 반독점 조사 대상이 되고요. 세 개의 법인 점유율이 4분의 3을 넘을 경우 조사 대상입니다. 독점됨으로 판결될 경우 인민은행은 국무원과 함께 해당 법인을 조사할 수 있으며 당국에 해당 회사의 분할을 요청할 수 있어요. 이 차원대로 하면 알리페이는 현재 독점 상태이며 위챗페이 역시 두 개 법인 기준으로 독점입니다. 결국 시장에 새롭게 뛰어든 업체들의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셈입니다. 김영기 기자입니다. 니오 중국의 전기차 업체죠. 어떤 스토리가 있을까요? 니오 창업주인 리비는 중국 안후이성의 가난한 낙농가에서 태어났다. 그의 출세를 위해 가족들이 모아둔 돈으로 베이징대에 들어가 사회학을 공부했다. 컴퓨터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재학 중 자동차 판매 정보 관련 인터넷 서비스 회사인 비도토를 설립한다. 중국의 심각한 대기 오염을 해결할 방도를 찾던 그는 2014년 11월 친환경차를 만들기로 하고 전기차 업체인 니오를 창립한다. 2016년 자사의 전기 스포츠카 EP9이 독일 니르부르크링 서킷에서 신기록을 세우면서 니오는 주목받기 시작한다. 니오는 이듬해 거대 정보기술 IT 업체인 텐센트 등으로부터
10억 달러의 투자를 받는다. 중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축소로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니오의 미래를 본 텐센트와 허베이성 등 중국 자본은 물론 영국 자산 운용사 베일리 기보포드까지 투자에 나서면서 안정적 자본력을 구축하게 됩니다. 연금 시장 급성장에요. OCIO 역량 강화하는 운용사라고 합니다. 권순호 NH투자증권 기간영업본부장은 업계 간 갈등으로 인해 당장 기금형 퇴직연금이나 디폴트 옵션이 도입되긴 힘들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국민 전체의 요구로 인해 제도가 바뀔 것이라며 OCIO, CIO 그러니까 투자 전문가를 아웃소싱하는 거죠. 역량은 하루아침에 쌓을 수 있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 인력과 연구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네, OCIO 시장이 정말 열릴까요? 네, 투자 전문가를 기업에서 다 아웃소싱을 하게 될 수도 있죠. 일본 노무라 미국 자회사 20억 달러 손실 예상됩니다. 큰일이 났어요. 빌 황이라는 분입니까? 그분인 것 같은데 노무라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미국 자회사 가운데 한 곳이 20억 달러, 2조 2,600억 원의 규모의 손실을 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노무라는 해당 자회사인 미국 고객사와의 거래 과정에서 지난 26일 발생한 이벤트 때문에 블록딜이죠. 피소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노무라는 현재 손실 가능성과 연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블록딜 한번 볼까요? 요새 지금 뭐 블록딜이 좀 뭐 연일 이슈가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블록딜 나옵니까? 설지현 기자인데요. 블록딜은 뭐냐면요. 대규모 거래가 시장가보다 싸게 팍 나와버리는 거예요. 예, 대규모 거래는 시장 외 가격으로 그냥 1대1 다른 사람한테 그냥 뭐 한 번에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시장 가격보다 낮게 팍 나와버리면 놀래버리죠. 그러면서 폭락이 일어납니다. 이 폭락하는 그래프 보이시죠? 31달러에서 20달러로 폭락하게 됐는데요. 블랙리스트 인물에게 차입거래 지원. 문제는 빌 황. 이미 월가에서 2012년 내부자 거래 문제로 블랙리스트에 지정됐던 인물임에도 주요 IB들이 그에게 수십억 달러의 자금을 제공하며 차익거래를 할 수 있게 해줬다는 점이다. 빌 황은 1990년대 초 현대증권에서 일했고 이후 미국 헤지펀드 타이거 매니지먼트에서 큰 수익을 낸 펀드 매니저로 알려졌다. 빌 황은 미국 헤지펀드 건물인 줄리어 로버트슨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타이거 아시아를 설립해 5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운용하며 잘 나갔다. 그러나 타이거 아시아가 2012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중국 은행주를 거래한 것이 적발돼 차익을 몰수당했고 골드만삭스 등에선 그와 거래를 중단했다. 빌 황은 이후 아케고스 캐피털 매니지먼트로 이름을 바꿔 가족 자산 등을 투자하는 패밀리 오피스 형태로 운용을 이어갔다. 주요 은행들이 막대한 수수료를 안겨주는 그와 거래하면서 블랙리스트 명단에도 지워졌습니다. 명단에서 지워졌는데 아유 잘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인공위성 드론 띄워 중국 히토르 밀수적 강력 단속하고 있습니다. 네, 저 히토르 생산량 한번 볼게요. 중국이요 12만 톤, 73%의 시장 점유율. 호주, 미국이 뒤따르고 있는데요. 호주가 한 11%, 미국이 10% 정도 됩니다. 김성훈 기자네요. SK 관련된 세상이에요. 장동현 SK 주식회사 대표이사는요. 29일 정기주주총회 직후 회사 온라인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로 방송된 투자자 간담회에 직접 출연해 약 20분간 회사 미래 혁신 성장 동력을 공유하고 이같이 강조했어요. 특히 올 초 밝힌 첨단 소재, 바이오, 그린, 디지털 등 4대 축을 중심으로 한 사업의 청사진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현재 26만 원대 주가를 2025년까지 200만 원까지 올려 시가총액 140조 원을 달성한다는 포부다. 장 사장이 이날 구체적인 수치 전망까지 꼼꼼히 밝힌 SK시아의 파이낸셜 스토리입니다. 멋있네요. 파이낸셜 스토리.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잘 되면 좋겠네요. 자, 안재강 기자네요. 버핏처럼 전문 투자가 변신! 가치 투자가죠. SK주 몸값 140조 원으로 늘릴 것이라고 합니다. 주가 200만 원이면요. 현재 주가의 8배 수준이고요. 네, 이 140조를 능가하는 법인은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유일합니다. 네. 가능할까요? 18조에서 140조.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투자해보세요. 김세강 기자입니다.
최원석 BC카드 사장 취임, 실적 신산업 다 잡아줄 수 있을까요?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당장 신용판매나 매입 업무를 대체할 카드로 자동차 금융 없는 상황에서 디지털 결제 사업 시도만으로 실적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그렇다고 마이데이터 등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할 디지털 서비스에서 BC카드만이 가진 경쟁력을 발굴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네요. 권다희 기자입니다. 바이든 부양책 2탄 3조 달러 인프라 패키지 수혜주는 어딥니까? 그래무도 주가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일부 예측이 있는데요. 골드만삭스는 이번 달 보고서에서 민주당 상하원 다수당 확보가 확정된 이미 인프라 관련주가 상당히 올랐지만 2조 달러로 추산했던 인프라 패키지 규모가 3조 달러 이상으로 전망됨에 따라 추가 주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형제분쟁 한국엔컴퍼니 소액주주 반란 대안 방직이고요.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됐던 국민연금은 조 부회장이 제안한 이 교수 선임 안건에 찬성하기로 했습니다. 네, 어떻게 될지 기대되고요. 오늘 결과가 나왔을 거예요. 벌써 보니까 벌써 부회장이 패배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자, 대안방직에도요, 이런 경영권 문제가 좀 있고요. 네, 소액주주들은요, 3년 임기의 신임 감사를 이사회에 진입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전혜진 기자입니다. IPO 성과내는 삼성증권 비결은 재무 파트너 전략이라고 합니다. 삼성증권이 주관한 IPO 카카오페이 기업가치 7조 원 이상이고요. 시몬느 액세서리 컬렉션 명품 핸드백 제조인데 2조 원 이상, SK이노엔 2조 원 이상, 야놀자 종합여고 플랫폼 5조 원 이상, 소카 2조 원 정도 될 거라고 보네요. 삼성증권은 한국산 명품 제조회사인 역량과 성장성의 가능성을 알아보고요. 10년간 시몬느에 공을 들인 걸로 알려졌어요. 시몬느가 블랙스톤의 투자를 받기 전인 2010년부터 회사 측에 상장을 제안했고, 2015년 시몬느가 인적 분할을 통해 분리된 후에도 사업 다각화와 투자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러브콜을 보냈죠. 인수합병, M&A, 자금 조달, 지배구조 개선 등의 분야에 협업한 사례가 주관개혁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카카오그룹이 대표적인데요. 삼성증권은 2014년 다음과 카카오 합병 상장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카카오의 파트너가 됐습니다. 2016년에는 로엔 엔터테인먼트의 인수 규명을 지원했고, 공모회사채 대표 주관과 전환사채 인수 등을 거치며 신뢰를 쌓았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카카오 게임즈 상장 공동대표 주관사로 참여했으며, 올해 상장 예정인 카카오페이의 공동대표 주관도 맡고 있습니다. 양병훈 기자네요. H&M 너무 올랐나? 기관들 차익 실현하네요. 자, 애널리스트 평가 부정적인 것도 있어요. 메자닌 물량이 크기 때문인데요. 메자닌은요, 이제 전환사채 이런 것처럼 싸게 주식으로 전환되는 관계입니다. 주가가 지금 얼마입니까? 한 3만 원이면 12,0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들을 많이 부여한 거거든요. 그게 전환되면 이제 엄청 안 좋은 거죠. 엄경화 신영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1위, 해운업체 머스크는 시장 점유율이 17%이고 H&M은 3% 정도라며, H&M의 메자닌이 모두 주식 전환됐다고 가정하면 시가총액이 머스크의 절반에 달하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낮다고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박유명 기자입니다. 두산 삼총사 구조조정 랠리 어디까지? 라는 내용인데요. 두산그룹은요, 지난 19일 두산인프라코어를 투자 부분과 사업 부분으로 분할할 사업 부분을 현대중공업 그룹에 매각할 것이라고 발표했고요. 투자 부분은 사업 부분의 분할 비율은 0.68 대 0.31입니다. 분할된 투자 부분은 현대중공업과 합병하고요. 투자 부분은 두산바켓 지분 51%가 포함되고요. 손자회사이던 두산바켓이 두산중공업 자회사로 들어갑니다. 사업 부문은 순수 건설장비 회사로 현대중공업 그룹에 편입되고요. 두산인프라 주주들은 사업 부문 주식과 함께 두산중공업 0.47주를 추가로 지급받습니다. 기존 주주는 두산중공업과 두산인프라 주식 모두 소유하게 되는 점이 호재로 꼽히고요. 사업회사의 경우 현대중공업그룹 편입 이후 주가 재평가가 기대됩니다. 하이투자증권은 현재 5배 수준인 주가 수익 비율 퍼가 12배 수준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예상했고요. 특히 반대 매수 청구권을 요구할 수 있는 점을 투자자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한영수 삼성증권 연구원은 반대 매수 청구권이 쏟아지면 분할 자체가 무산될 수 있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 주가를 부양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형성됐다고 합니다. 두산인프라코어 매수에 대한 의견이네요.
차주노 기자입니다. 예, 이거 전해드렸고요. 네. 이현일 기자인데요. 3일 회계법인 1978년 결합재무제표 첫 작성, 해외 자본 유치 물꼬를 텄었죠. 3일이 처음 설립됐을 때 기업들이 산업은행을 통해 해외 차관을 분배받던 시절입니다. 3일의 급성장은 글로벌 시장 진출이 한창이던 삼성, 럭키 금성그룹, LGGS그룹의 만남이 계기가 됐죠. 외국 금융회사들이 신뢰할 만한 재무제표가 필요했던 삼성그룹은 1978년 회계사 47명에 불과했지만 상당수가 미국 근무 경험을 갖춘 3일을 감사인으로 채택합니다. 그해 말 럭키 금승그룹도 3일에 이를 맡겼고요. 비용 낭비라는 비난을 받아가면서 서 전 회장이 꾸준히 인재에 투자한 결과입니다. 1997년 외환 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등을 겪으면서 많은 기업이 쓰러졌죠. 회계법인들도 속절없이 무너졌어요. 산동 회계법인이 대우그룹 분식회계로 사라지고요. 청운 회계법인은 기아차 부실감사로 해체됐습니다. 살아남은 3일의 기회가 됐고요. 차입금만 36조 원에 달하는 대우 계열사에 100명 가까운 3일 실사팀이 달라붙어 한 달 만에 경영 정상화 보고서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3일의 독주는 이때 시작됐죠. 1990주년 공인회계사 합격자 505명 중 196명을 채용했는데 이듬해에는 합격자 550명 가운데 무려 318명을 3일이 갔습니다. 3일은 국내 기업들의 해외 기업 인수에도 물꼬를 텄는데요. 2007년 두산이 바켓을 인수할 당시만 해도 한국 기업들은 해외 M&A 경험이 거의 없었습니다. 바켓은 미국 본사 외에 자회사 20개국에 퍼져 있다 보니 3일이 투입한 인원만 30명이 넘고요. 파트너였던 PwC도 추가 인력을 투입해야 했었죠. 네, 여기까지 오늘 알파고의 경제 뉴스 전해드렸고요.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공제를 알면 더 똑똑해지시죠? 주변 분들하고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많이 애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